네, 새누리당 이재영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해외 PF와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하고 이제 그 해외 건설협회 그 해외 프로젝트를 좀 지원하자는 개념의 그 협의서를 같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중동의 붐 얘기도 저희가 몇 번 들었고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방향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은에서 가지고 있는 ECA 그 성격을 보면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수출입은행은 아시다시피 OECD의 수출금융지원기구로 등록한 게 한국에는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출자한 기구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데에서 수출금융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정책금융공사는 이제 온랜딩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포지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만 되고 어떤 건 안 되게 되는데 정책금융사 산업은행은 네거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통상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규모도 크고 롱텀 베이스이기 때문에 대체로 수출입은행이 이제 주도하고 대부분 정책금융사나 산업은행이나 일반 상업계은행이 보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복 기능을 좀 피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그다음에 정책금융공사 사는이 정책금융과 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20억 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서로 정보를 쉐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정책금융사 이런 데는 해외 네트워크나 전문가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거는 수출입은행이 주도하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중동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이게 단순 공사가 아니면 웬만한 건 다 10억 불, 20억 불 그렇습니다. 넘어가거든요. 특히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고수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런 프로젝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서 뭐 전공공에서는 전공공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 교통 정리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분기별로 만나서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ECA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도 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에 많이 요구를 하고 조그만 건 경우에는 이제 정책금융기관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근공이 아무래도 그 자금도 꽤 한 3배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잘 협력해서 이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하는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닌데요. 그 총재께서 근본 금리 인하하시면서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단기적 조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존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통화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보면 GDP 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 기간과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단기적 조치 여기서 약간 좀 상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상당 기간 쓸 때는 저희 나름대로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을
너무 확실하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사실은 몇 분기라고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몇 분기라고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 분기라고 얘기할 때 또 그 자체가 사실 나중에 또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그랬고 그 자체는 이게 분기별 자료니까 그것이 몇 개 더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서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3개, 4개, 5개 분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 자체가 갭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추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란 거는 저희가 기조적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그 성장 능력에 비해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거는 단기적이다. 근데 거기까지 회복하려고 그러면 몇 분이 걸린다. 그런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률은 금방 캐치할지 모르지만 성진 높아지더라도 성장력에 쫓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울러 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총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말씀이 GDP 갭이시거든요. 자주 인용하시는데 그 계산대 필요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을 통화 정책에 사용하는데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칸슬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GDP 갭하고 또 성장 실험이라고도 연결시키고 할 때 항상 갭을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성장률이나 실제 성장을 썼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매일 변한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8%, 3%, 4%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성장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성장했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GDP 갭이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학계에서 전부 다 GDP 갭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성장률을 썼다가 갭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서 한 번 0% 성장하면 그 다음에 6% 성장하더라도 결국 기저효과 때문에 6%된 것이지 실제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성장률은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작년에 0% 한지를 모르고 올해 5%나 6% 하면 경제 잘 되나 보다. 상대적으로 잘 된 것이지 우리 성장 잠재력만큼 못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GDP 갭이라는 걸 구해서 나름대로 구해서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GDP 갭을 쓰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만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의 선진국들이 다 GDP 갭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총괄해서 시장에서는 총재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예. 이런 뉴스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오전에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한국은행법을 바꾸면서 개정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 및 금융 안정까지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물가 안정을 목표하면서 이 상충되는 문제가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금리 인하를 하셨는데 시장에서 이거 뭐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금리 인하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그게 이제 상충되는 의견이거든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이 두 가지를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 있는 메시징을 하실 때 그거를 어떻게 시장에 잘 전달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 지금 설명 주신 대로 항상 둘 사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충돌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그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수단이라는 것이 이 둘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뭐 위기 나면 당연히 풀어야겠죠. 그러면 이것이 또 물가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뭐 이런 사이에서 거시 건전성이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 바젤 3에서 뭐 자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라, 유동성의 규제를 어떻게 해라, 이게 다 거시건성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에서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겠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 안정을 유지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소위 브릿지 로우를 하는 거시건전성 수단을 잘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이걸 선택을 해서 하나를 얻고 하나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시건전성 수단을 잘 쓰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은행 목표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요. 뭐 일자리 창출이 워낙에 중요한 이슈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통화정책 목표가 너무 다소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목적에 일자리 창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법안을 어느 의원님이 제시한 거에 일자리 창출도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의 소위 한국은행 법에는 물가 안정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금융 안정을 유의하면서 달성해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맨데이트입니다. 그럼 그 법안대로 만약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걸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까요, 지금? 그거는 각 나라에서 특히 이제 입법기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주는 것이 좋은지 또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책 간에 아마 조화를 이루라 그렇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고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입법기관과 또 당사자인 저희와 또 행정부와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재승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